안녕하세요. 좀 울리는 것 같은데요. 예, 강의 기획서 보시죠. 저희가 이제 화수목 이렇게 3회씩 할 거고요. 행정법이 끝나고 개별법으로 바로 다음 주에 연결해서 이렇게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3회이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시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 시험 범위는 잘 아시다시피 법 3개입니다. 예, 보상법, 그다음에 공시법, 평가법 이렇게 3가지인데 이제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법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시험에 과목이 2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작은 부분에 과목이 2개인데 그래서 보통 학원에서는 행정법 따로 그다음에 개별법 따로 이렇게 강좌를 두고 있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럼 시험에는 뭐 어느 게 더 많이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시험에는 반반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반. 그래서 그럼 공부도 반반 하면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공부는 행정법을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법을 많이 해두시면 개별법 공부를 하실 때 굉장히 편해요. 아시겠죠? 행정법이 약하신 분들은 개별법에 늘 고전을 해요.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만 주로 하셨던 분들은 문제만 열심히 풀어보셨죠. 근데 문제를 약간만 다르게 내면 못 풀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기초를 탄탄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처음에는 행정법을 좀 많이 하시고 행정법을 많이 하시고 나서는 나중에 행정법은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초를 탄탄하게 세우시면 나중에 개별법 하실 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 강좌는 이제 그 문제풀이. 원래 저는 스터디는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원래까지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모의고사. 그래서 4회가 아니라 5회입니다. 5회. 예, 저희가 모의고사를 볼 건데 매주 목요일 날 시험을 볼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자 보세요. 1, 2회 배운 거 3회 보고요. 3, 4, 5회 배운 거 6회 보고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복습 모의고사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시험을 내도록 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회는 좀 작지만 갈수록 누적은 아니고요. 배운 부분에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 모의고사를 저희가 볼 겁니다. 제가 원래 제가 원래 채점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채점을 할 만큼의 그 여유가 없어요. 제가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수강생이 너무 많아서 제가 채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시험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채점해 드리는 강좌가 이 강좌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 채점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나중에 이제 시험에 임박하셔가지고 채점을 받는 것은 자기 실력을 보는 것이고요. 지금이 중요해요. 뭐냐면 답안지를 쓰는 양식, 틀, 방법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그런 강의를 하는 분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답안지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채점을 하면서 답안지에다 써드릴게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내용보다는 지금은 형식을 잡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용은 중요하죠. 내용은 중요하지만 수필처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법학 답안지는 수필처럼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옥차를 두고 제가 쓰시라는 방식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첨삭을 해드릴 테니까 가능하시면 시험을 보시고요. 그렇게 처음에 어떻게 시험을 봅니까? 라고 하시는데
자, 거기 강의 준비해 보세요. 강의 준비해 보시면 자, 무료 특강이 2개 들어가 있습니다. 4월에 한 거하고 6월에 한 거예요. 자, 보세요. 4월에 한 거는 오늘 저녁에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혹시 들으셨나요? 들으셨어요? 예.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신 것과 안 들으신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아시겠죠?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되고, 두 번째 답안 작성법 특강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내일 들으세요. 왜냐하면 모레 시험을 보니까 오늘은 앞에 거 들으시고 오늘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두 번째 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들으면 조금 도움이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꼭 들으시고, 들으시면 답안지를 대충 내가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런 감이 조금 오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다시 시험 보시는 날은 조금 일찍 오셔서 시험을 한 40분 정도 보시고요. 열심히 한번 써보세요. 예, 써보시고 제가 시험 보시는 날 제가 답안 양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약간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책 안에서 나누어 드려요. 첫 번째, 보실 부분. 요거는 보셔야 됩니다 하면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답안지에 쓰실 부분. 이건 쓰셔야 됩니다. 그건 외워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 테마가 있습니다. 요거는 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 테마는 보셔야 돼요. 그럼 그 테마를 보시는데 그 테마에 내용이 많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많은데 그걸 다 답안지에 쓰실 필요는 없고요. 왜 답안지에 쓰실 필요가 없냐면 평가사 시험 기출을 보시면 뭐 나중에 아시겠습니다만 특이하게도 문항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문항이. 그게 좀 특성인 것 같아요. 특성을 어떤 출제자분들이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다음 분들은 여기는 이렇게 내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 특성에 맞춰 가지고 그 다음에도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문항이 쪼개진다는 것은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거저거 많이 물어본다는 얘기죠. 이거저거 많이 물어본다는 얘기는 한 테마에 대해서 한꺼번에 많이 쓰는 것보다 조금씩, 아시겠죠? 조금씩 많이 외워놓는 게 득점에 유리하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예, 그래서 제가 쓰실 분량을 나누어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체크를 해두세요. 제가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은 이건 읽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테마가 나오면 제가 요것만 외우세요. 그럼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외워야 됩니까? 아니죠. 지금부터 다 외우시면 중간에 포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 외우지 마시고 계략적인 틀, 예를 들면 뭐 두 문자를 따드리면 두 문자, 아니면 흐름 이런 것들을 지금 외워두셔야 돼요. 지금 급하게 공부하셔가지고 외우시다가는 중간에 포기합니다. 아시겠죠?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제가 기초를 잘 세워드릴 테니까 나중에 스터디 하실 때 지금 여기서 연습을 하시고 기초를 다 세우시면 뭐 연기나 일기 스터디 하실 때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시험을 보시죠. 상대가 안 될 겁니다. 그분들하고는. 왜냐하면 이해도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하라는 부분대로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암기하시라는 거 암기하시고 찾아보시라는 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강의 특징은 일반 행정법보다는 시험이 저희가 법이 3가지잖아요. 그렇죠? 법이 3가지인데 어떤 예를 들어서 행정법 테마를 내고 싶어요. 아시겠죠? 내고 싶으면 다른 행정법이라는 법 자체는 단행법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단행법이 아니라 행정에 관한 모든 법을 행정법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모든 법. 그럼 그 중에서 모든 법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3법 중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그 3법을 행정법에 대입시켜 가지고 문제를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3법에 있는 내용을 싹 다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화된 강의로 진행하고요. 기본 개념부터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회죠. 제가 지금 다른 분들은 이제 좀 줄이고 계세요.
예전에는 막 20회 이렇게 하셨어요. 다른 분들도. 저는 18회, 16회 하다가 15회로 줄였어요. 15회로 줄여도 많습니다. 시간이 넉넉해요. 예? 18회 하시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18회 동안 할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천천히 가도 15회 반에 다 마치고 남아요. 시험 보고.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하실 테니까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법학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수목을 이렇게 계속 들으신다면 이번에 화수목 들으면서 내가 그 법규를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푹 빠져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야 법학은 실력이 확 늡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시험 봐가지고는 그거는 자기 실력이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실시하고 질문은 거기 전화번호 하나 나와 있죠. 6502-0812 6502-0812 카카오톡으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으로 해주시면 제가 답해드리겠어요. 아니면 실강을 들으신 분들은 쉬는 시간이나 마치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기.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제가 신림동 식당에서 밥 먹다가 평가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옆에 앉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냥 식사하는 내내 질문합니다. 너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네.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가 나올 것 같으냐, 뭐 이런 질문인데요. 네. 여튼 질문을 하시면 되겠고, 핸드북 특징은 제가 뭐 여기 보면 기출이 다 표시되어 있어요. 이 안에는 간편 기출은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간편 기출은 어떻게 합니까? 간편 기출은 제가 다 적어드립니다. 따로 적어드리기 때문에 잘 보세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 들어가시는 분하고 다른 시험에 출제 들어가시는 분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규는 4분이 출제해요. 4분이 출제합니다. 아시겠죠? 4분이 출제해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하고 그 다음에 2분이 2개씩 쪼개서 채점해서 n분의 1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험 점수가. 4분이 출제하는데 그중에 3분이 교수님이에요. 한 분이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나중에 보시면 실무자분들은 사례 내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이상한 약술 문제 하나 있죠. 기출 문제 보세요. 마지막에는 항상 늘 이상한 약술 문제 하나 있습니다. 그거 거의 다 실무자분들이 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나머지 세 개는 교수님들이 내시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점점 문제가 어려워져요. 그럼 그 교수님들을 출제나 채점에 의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교수님들 중에서도 출제 자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안 들어가시는 분은 안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해나 전전해 다른 국가시험 있죠. 행정고시나 입법고시 출제 들어가신 그분들에게 먼저 전화를 돌려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출제를 들어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단에서 출제하는 시험은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노무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 전해나 전전해 5급 공채, 즉 행정고시나 입법고시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대부분 그분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경향을 지금 보세요. 전혀 예전에 나왔던 시험 경향과 완전 다릅니다. 시험 경향 자체가 다른 국가 시험 경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19년도에 나왔던 이의 신청은 작년이죠. 작년 21년도에 이의 신청은 19년도 입법고시에 전체 시험에 통틀어서 처음 나왔습니다. 19년도 입법고시예요. 전체 시험에 통틀어서요.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다 합쳐서요. 19년도에 나온 게 21년도에 나왔단 말이죠. 그만큼 현재 시험 경향을 절대적으로 반영하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그 문제를 내니까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그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일부 취소 판결이라고 저는 이제 분필 사례라고 하는데요. 그 분필 사례 시험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처음 나왔죠. 그 전에는
감정평가사 법규 선생님 아무도 그거 안 가르쳤습니다.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데 다른 국가 시험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가르쳤어요. 당연히 가르치죠. 그냥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타로 2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연속해서 2번 나왔어요. 3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출 문제, 즉 기출된 것은 굉장히 평가사 시험에도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그렇게 진행될 거고 강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요 가능하시면 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예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가능하시면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예습하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그리고 특히 법전은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법전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특이하게도 주관식 논술 시험에 법전을 안 주는 시험은 평가사 시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법전이 될지. 그런데 법전을 안 주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에 요즘은 참조 조문을 실어줘요. 실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이거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전 이번 시험부터는 여기다가 보려고요. 법전이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선생님이 법전이 왜 무겁습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저는 시험마다 법전이 다 있어요. 법전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험에 처음으로 한번 여기서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법전은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1번부터 할 텐데요. 1번부터 할 텐데요.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략적인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개략적인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정법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입니다. 행정에 관한 법. 그럼 행정이 뭐냐? 행정이 뭐냐는 행정학에서 배워요. 행정이 뭔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국민들 잘 살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게 행정입니다. 그걸 규율하는 법인데요. 그럼 행정은 누가 하느냐? 행정은 누가 하느냐면 행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행정 주체라고 합니다. 행정을 하는 주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행정 객체죠. 행정 객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국민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을 행정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인 이렇게 부릅니다. 사인. 저 같은 사람 사인요. 자,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를 위해서 이렇게 행정을 합니다. 행정이 질서를 유지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 그럼 행정 주체가 뭐냐? 행정 주체는 4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국가, 두 번째 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인.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이제 재밌게 하신다고 닭 사인 이렇게 하시는데 닭이 아니고 탁입니다. 공무를 자 사인은 여기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공무를 부탁받은 사인이에요. 공무를 부탁받은 사인은 누가 될 수 있다? 행정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공공단체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법인 2가지가 들어갑니다. 혹시 민법 배우셨나요? 민법 총칙? 민법 총칙은 어느 정도는 배우셨죠? 민법 총칙 배우시면 법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법인이 이겁니다. 그런데 민법에서 배운 법인은 사법상 법인이고 여기는
공법상 법인입니다. 얘는 뭐냐? 얘도 법인입니다. 지방자치단.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민법을 배우시면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인 이렇게 보세요. 인. 기억나시죠? 인 안에는 자연인도 있고 두 번째는 법인도 있죠. 그럼 인이 뭡니까? 인은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근데 인이 뭔가요? 인. 자, 그럼 자연인과 법인은 뭐냐면 인인데요. 인은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인이라고 합니다.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 아시겠죠? 권리를 받거나 의무를 받거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인 안에는 자연인도 있고 뭐도 있다? 법인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국가는 뭔가요? 자, 쉽게 한번 봅시다. 법인. 자, 사법상 법인 중에서는 뭐 현대자동차라고 해봅시다. 현대자동차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현대자동차 보셨어요? 길에 현대자동차 천지 아닙니까? 그거는 현대자동차인 차죠. 현대자동차라는 법인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인은 관념적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법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는 법인입니다. 혹시 대한민국 보셨어요? 대한민국은 법인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보셨어요? 관악구 어떻게 생겼나요? 네모인가요? 동그란가요? 아시겠죠? 관악구도 법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법인. 얘들은 다 법인이구나. 물론 공무수탁 사인은 우리 같은 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법인, 공무수탁 사인.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법에 구현되는가? 혹시 여러분들 법전에 행정, 소송법이라는 법이 있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행정, 소송법입니다. 자, 우리가 보는 3법 있죠? 3법,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3법. 줄여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냥 보상법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공시법, 부동산가격. 그 다음에 강정평가법. 시험 범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이 두 가지 법이 붙어 있었어요. 혹시라도 대법원 판례를 읽으시다가 감정평가 및 공시에 관한 이렇게 법이 붙어 있으면 그건 옛날 법입니다. 지금은 법이 쪼개져 있어요. 세 가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세 가지가 시험 범위인데 그러면 얘들끼리는 중요도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건 개별법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 50대 50입니다. 50대 50. 근데 집중은 여기다 더 해야 돼요. 아시겠죠? 출제는 50대 50. 그러면 얘하고 얘들끼리는 어떻게 되는가? 50대 50입니다. 보상법이 약 50% 나오고 나머지에서 50%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만 대충 그러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예전에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50이었는데 그런데 요즘은 얘들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보상법은요 시험 문제 내기가 까다로워요. 낼 수 있는 범위가 까다롭다고요. 행정법의 법리를 가지고 시험을 문제를 내려면 이것보다는 이게 더 쉬워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이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집니다. 훨씬 더 넓어져요. 이거는 거의 확실한 사정입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법리가 별로 없어요. 여기는 법리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 3개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요 3법 말고 가장 중요한 법이 행정소송법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법이라고요? 행정소송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법전을 들고 다니시려면 저거 들고 다니십니다. 물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지만 자 2조 한번 보겠습니다. 소송법 2조.
자, 거의 대부분의 법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조는 목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2조는 정의입니다. 자, 2조 2항에 보시면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해서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그 뒤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단체. 여기 있네요. 이해가 되시죠? 공공단체. 그러면 얘하고 얘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사인, 이 사인 아닙니다. 이 사인 아니에요. 문장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법령에 의해서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법령에 의해서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을 받은 거는 위임 위탁을 받은 사인. 이해가 되시죠? 법령에 의해서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을 받은 사인이 공무수탁 사인이에요. 저 같은 사인이 아니고 위임 위탁을 받은 사람만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위임 위탁을 받은 사인이라 된다. 나중에 토지보상법을 배우시면 공익사업을 하는 주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업 시행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사업 시행자. 그 사업 시행자는 누가 될 수도 있어요. 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인은 우리 같은 사인이에요? 아니죠. 사업 인정을 받으면 상대방의 재산권, 토지를 강제로 박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이에요, 저쪽이에요. 그렇죠? 민법을 배우실 때는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요. 왜냐하면 갑과 을 사이에는 대등하거든요. 그러나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는 대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여기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여기 들어간 사람이에요. 자,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가장 표준적인 두 사람은 요겁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아시겠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구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런데 자, 아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뭐라 그랬어요? 법인이라 그랬죠. 법인은 자기가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무슨 행위를 하나요? 못하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법인은 자기를 위해서 일해줄 내부적인 기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의 경우에는 이사가 있죠. 대표이사처럼. 그것처럼 국가의 경우에도 국가를 위해서 일해줄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 기관을 뭐라고 부르냐? 행정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시겠죠? 그럼 행정기관은 뭐냐? 국가를 위해서 일해주는 기관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행정주체, 국가가 기관에게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넌 뭐 이거 해라. 일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행정주체가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두 번째, 행정기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 자,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아시겠죠? 그 행정기관에게 뭘 주는 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조직. 자, 그러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들고 싶어요. 국토발전이나 교통관계를 하기 위해서 만들고 싶어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행정조직은 법정주의입니다. 행정조직, 법정주의. 아시겠죠? 조직은 뭘로 만든다? 법으로 만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정부 조직법으로 만듭니다. 조직법. 정부 조직의 그 조직이 저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여성가족부, 그럼 그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조직법으로 만들 정부 조직법.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장관에게 권한도 줘야 되면 권한을 주는 것도 뭘로 한다? 권한을 주는 것도 법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토지보상법 한번 보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토지보상법 20조를 보겠습니다. 20조 찾으셨나요? 자, 20조 1항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19조에 따라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관의 사업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냥 읽으셨죠? 그럼 자, 제가 수용 또는 사용되는 사업을 하려면 뭐부터? 장관에게 저 사업 인정 좀 해주세요. 그럼 장관이 이 사람에게 사업 인정할 권한을 가지는 거죠. 장관이 사업 인정할 권한이 뭘로 생겼어요? 뭘로 생겼어요? 법률로 생긴 거죠. 이게 조직법입니다. 법률로 장관에게 뭘 주는 거예요? 사업 인정의 권한을 준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게 조직법이에요. 조직법.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자, 장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인정의 권한을 주는 사람은 누군가요? 실제로 주는 사람? 이 법을 뭐 한 사람? 만든 사람이죠. 만든 사람. 아시겠죠? 누가 만들었어요? 국회가 만들었죠. 법정주의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행정 주체를 위해서 행정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에게 권한을 주는 것도 국회가 주. 얼마나 큰 권한입니까,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당선인께서 어떤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 함부로 없앨 수가 없죠. 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행정주체, 행정기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장관. 아시겠죠? 국토교통부 장관. 이 사업 인정을 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사업 인정. 자, 그러면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그럼 행정주체, 행정기관 사이에 있는 관계를 잘 보세요.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라고 해봅시다. 제가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가 나와서 다른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아니 무슨 행위를 해요. 그럼 효과가 대표이사한테 갑니까? 삼성전자에게 갑니까? 삼성전자에게 가죠. 대표이사에게 가면 뭐 자기 회사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행위를 했을 때 효과를 자기가 받으면 이거는 권리라고 합니다. 했을 때 효과가 다른 사람에게 가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권한이라고 부릅니다. 민법 총칙 시간에 배우셨나요? 권한. 자, 대리는 권리예요, 권한이에요? 권한이죠. 아시겠죠? 자, 행정기관이 행위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효과가 장관에게 가나요? 국가에게 가나요? 자, 헷갈리시면 손쉽게 해보겠습니다. 경찰관이 행정기관입니다. 경찰관이 관내를 순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관내가 안전해지겠죠. 그러면 이익을 경찰관이 받아요? 아니면 그 관내에 있는 주민이나 그런 사람들이 받아요? 이해가 되시죠? 즉 행정기관이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이쪽으로 갑니다. 꼭 잘 알아두세요. 행정기관이 행위를 하면 효과는 어디로 간다? 이렇게 갑니다. 따라서 행정주체는 권리나 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은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뭐만 있다? 권한만 있습니다. 권한만 있다. 아시겠죠? 권리는 없고 권한만 있다. 권리는 없고 권한. 이해가 되시나요? 권리는 없고 권한만 있다. 선생님, 장관이 왜 권리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장관은 권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 권리가 없죠? 보세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장관 A라고 합니다. 이게 주체예요. 이게 행정기관입니다. 얘는 뭐냐? 공무원입니다. 저 장관 김기용입니다. 그러면 장관은 행정기관이고 김기용은 공무원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공무원은 권리가 있어요. 아시겠죠? 공무원은 권리가 있죠. 이 사람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무원 A. 그럼 여기는 권리가 없습니다. 얘는 권리가 있고.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장관이네. 예를 들어 장관 A라고 합시다. 저 사람 장관 A네 라고 했을 때는 A가 중요한 거예요? 장관이 중요한 거예요? A가 중요한 건 장관하고 친구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장관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게는 장관이 중요한 것이 A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장관이라는 행정기관이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행하면 효과가 어디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효과가 저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행정 주체를 대신해서 누가요? 행정기관이 행위를 한단 말이죠. 누구에게? 갑을 향해서. 자, 갑이라고 합시다. 행정객체인 갑을 향해서 행정을 하는 것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행정법이라고 합니다. 자, 행정법 중에 첫 번째 법이 나왔어요. 첫 번째 법이 뭐냐면 조직에 관한 법입니다. 행정법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조직에 관한 법. 이해가 되시죠? 자, 행정법은 첫 번째 조직에 관한 법. 조직이 뭐라 그랬죠? 행정기관을 구성하고 행정기관에게 뭘 주는 거? 권한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만들었습니다. 행정기관을 행정을 합니다. 자, 실제로 행정기관이 그러니까 조직에 관한 법은 외부예요, 내부예요? 내부법이죠.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 자, 실제로 행정을 하는 것을 작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행정작용법. 자, 실제로 행정기관이 갑을 향해서 행정작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행정작용을 하는데 그거를 두 가지로 나누어요.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가 공법작용, 사법작용. 공법작용과 사법작용으로 나눕니다. 공법작용과 사법작용으로. 자, 공법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행정법, 두 번째 헌법. 아시겠죠? 헌법과 행정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헌법은 필요 없으니까 행정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행정법을 근거로 한 작용을 말합니다. 자, 사법은 사법 안에는 민법, 상법. 아시겠죠? 상법 필요 없으니까 민법. 자, 다시 여러분들은 갑하고 을하고의 관계에서 민법이 적용되는 것만 배우셨죠. 그러나 행정 주체하고 갑하고의 관계에도 어느 법이 적용될 수 있다? 민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민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또는 상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면 행정작용과 행정작용을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는데 실익이 무엇이냐? 실익 아시겠죠? 실익이 뭐냐면 공법작용은 분쟁이 생겼을 때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자, 행정소송으로 가면 어느 법이 적용될까요? 아까 보셨던 무슨 법이요? 행정소송법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사법작용으로 보면 무슨 소송으로요?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어느 법이 적용된다? 민사소송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법작용이냐? 우리는 어느 게 더 중요하겠어요? 이건 안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아시겠죠? 자, 그 중에서 그게 중요하다. 그럼 공법작용인지 사법작용인지는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구별 기준이 있겠죠. 구별 기준. 구별 기준이 뭐냐면 공익성이 강한가로 구별을 합니다. 공익성이 강한가. 공익성이 강한가로 구별을 합니다. 아시겠죠? 공법작용이냐 사법작용이냐. 자, 법을 한번 볼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에 보면 저 뒤에 91조가 나옵니다. 91조. 환매권이라는 거 찾으셨나요? 환매. 91조 환매. 자, 아직 우리가 자세하게 안 배웠지만 여기 보세요. 이 법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런데 이 줄여서 이제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안에는 내용이 3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취득, 아시겠죠? 취득. 두 번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취득했으니까 뭐 해줘야 된다? 보상. 그렇죠? 마지막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권리구제예요. 아시겠죠? 자, 취득, 보상, 권리구제.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취득했어요. 아시겠죠? 공익사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수용자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강제로 뺏어서 가져갔는데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않고 놀고 있거나 아니면 그 공익사업이 폐지돼 버렸어요. 그 땅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 돌려줘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뺏긴 사람은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돌려받는 권리다. 그래서 고리환자를 써서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91조가 뭐다? 환매예요. 자, 그러면 저 보세요.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 한다고 토지 보상금 주고 토지를 갖고 갔어요. 근데 그 토지가 필요 없어.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야, 그거 필요 없으니까 나 되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돈 돌려줘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받은 돈 돌려준. 근데 받아서 보니까 사업 시행자가 이게 터무니없어요. 야, 내가 줄 때는 얼마 안 줬는데 너 지금 이거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그럼 또 분쟁 생긴단 말이죠. 아시겠죠? 거기에 보면 91조에 사항에 취득일 당시에 비해서 현저히 변동되면 서로 협의하고 협의 안 되면 법원에다 증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더 돌려. 어느 법원에 갑니까? 법원에? 어느 법원에 가요? 행정법원에 가요? 민사법원에 가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걸 나눠야 된단 말이죠. 이걸 공법작용으로 볼 것인지 사법작용으로. 판례는 이걸로 봅니다. 아시겠죠? 학설은 이걸로 봐요. 그만큼 팽팽하단 말이죠. 애매하다는 거예요. 경계가.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판례는 환매대금 증감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봅니다. 사법작용으로 본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건 공익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 공익하고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여기 홍콩 반점에서 관악구에서 자장면 10그릇 주문해 주세요. 그렇게 먹었어요. 돈 안 줍니다. 홍콩 반점이 가가지고 관악구에게 여기 돈 줘야지 왜 돈 안 줍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소송하고죠. 어디 가야 됩니까? 홍콩 반점에서 자장면 시켜 먹은 거 뭐 배불리 먹고 일 열심히 하면 공익에도 기여하겠지만 이쪽이겠죠. 이게 민사소송이란 말이죠. 이제 아시겠죠? 공법작용과 사법작용을 나누는 기준, 실익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한테는 뭐가 중요하다?
공법작용이 중요하다. 자,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공법작용하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이 있습니다. 권력, 비권력. 자, 그러면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은 뭘로 구별이 되는가? 뭘로 구별이 되는가? 기준입니다.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 행위냐, 우월한 지위냐, 일방적 행위냐. 일반적으로 쪼개지진 않습니다. 대등한 지위면 일방적이지 않겠죠. 아시겠죠?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일방적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 권력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일방적 행위. 자, 그럼 권력작용 안에 뭐가 있는가? 자, 행정, 입법. 행정, 계획. 행정, 행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입법, 계획, 행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 삼자들은 공통점이 뭐다?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일방적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일방의 반대말은 뭔가요? 합의하는 거죠. 합의. 자, 비권력 작용은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행정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권력작용과. 자, 그러면 권력작용 중에 가장 중요한 권력작용은 입니다.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 보통 VA라고 씁니다. VA. 앞으로 VA라고 쓰면 행정행위입니다. 이게 독일어인데요. 그냥 VA라고 하겠습니다. 행정행위. 자, 아시겠죠? 입법, 계획, 행위. 저희 앞으로 저희가 순서대로 배울 거예요. 하나, 둘, 셋 배우고 한 칸 내려가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사법작용. 그러니까 토탈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는 몇 가지예요? 7개입니다.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행정행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행위가 뭔가? 행정행위의 개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 행정행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독일 몇백 년 전에 이미 독일 학자분들이 만든 개념입니다. 즉 학문적인 개념이에요. 학문적인 개념이 이렇게 이어서 오다가 이제 그게 법으로 들어갑니다. 법으로 들어갔을 때 행정행위라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법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처분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처분.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만은 판례는 행정행위와 처분을 같다고 봅니다. 행정행위와 처분을 같다. 아시겠죠? 처분. 그럼 여러분들이 그 법률 검색하는 것은 법제처에서 검색을 합니다. 법제처에 가서 행정행위 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분 치면 뭐 검색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처분이라고 부른다. 법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권력작용이다. 자, 두 번째. 비권력. 그럼 처분은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기 나있죠.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무슨 행위다? 일방적 행위입니다. 이걸 이제 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공권력 행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공권력 행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공권력 행사다. 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닌 거죠. 자, 비권력 작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공법상 계약입니다. 공법상 계약. 자, 계약은 뭐예요? 합의하는 거죠. 합의하는 것을 공법상 계약이라고 합니다. 보상법 펴셨으니까 보상법 26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조 한번 보시죠. 협의 등의 절차의 준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 20조에 따른 사업 인정을 받은 사업 시행자는 조서 작성, 공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요 협의. 자, 협의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협의가 바로 학설의 대립은 있습니다. 학설의 대립은 있는데 판례는 이 협의를 이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무슨 소송으로 간다? 민사소송으로 간다고 봐요. 그러나 다수설은 요거라고 봅니다. 공법상 계약이라고 봐요. 그럼 무슨 소송으로 간다? 행정소송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협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얘들은 다 무슨 소송으로 간다고요? 행정소송으로 간다. 행정소송. 얘는 민사소송. 자, 이 둘 중에 뭐가 중요하다? 예. 이 둘 중에 예. 셋 중에 예. 아시겠죠? 행정행위가 가장 중요하다. 행정행위. 뭐라고 부른다고요?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처분. 아까 20조. 보상법 폈으니까 보상법으로 한번 가보죠. 계속. 20조에 보시면 사업 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장관의 사업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장관에게 사업 인정 신청해서 사업 인정을 받아야지만 수용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업 인정은 가장 대표적인 처분입니다. 합의예요, 일방적이에요? 장관이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처분이다. 가장 대표적인 행정행위입니다. 아시겠죠? 틀을 잡으셨죠? 자, 조직. 두 번째가 작용. 그래서 조직은 사실 우리 시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가볍게 나중에 보시면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작용. 작용이 7가지예요. 요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를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제가 사업 시행자인데 제가 이제 공익 사업을 위해서 사업 인정을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장관에게. 근데 장관이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면서 너한테는 못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위법하게 거절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위법한 처분을 받았는데 뭔가 권리구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리구제. 뭘로 간다고요? 행정소송. 세 번째가 권리구제에 관한 법입니다. 조직, 작용, 권리구제. 자, 권리구제에 관한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뭐다? 행정소송법입니다. 자, 그러면 장관은 국가 소속이에요. 대한민국 소속인 장관이 내가 사업 인정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니까 행정작용을 위법하게 거부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럼 내가 권리구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법으로 간다? 행정소송법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행정소송법.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제기하려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처분이 돼야 되겠죠. 처분. 자, 행정소송법을 또 보겠습니다. 제가 법전 많이 보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워낙 법전을 많이 보기 때문에 유명한 법률 규정들 있죠. 그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제가 계속 읽으실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 외우실 거예요. 저절로.
19조를 보겠습니다. 19조. 제목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소. 민법 총칙 시간에 배우셨나요? 취소가 뭐예요? 자, 어떤 법률 행위를 없애는 게 취소잖아요. 그렇죠? 없애는 거. 야, 우리 약속 취소하자. 이게 취소잖아요. 그렇죠? 거기 읽어보시면 취소하는 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처분이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2조 해보세요. 2조. 4조 먼저 볼까요? 4조. 항고소송. 뭔지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소소송.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법한 사업 인정을 뭐 하는 소송? 취소하는 소송이 취소소송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처분이 뭐냐? 2조 1항 1호를 보세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처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어를 잘 하셔야 돼요. 처분 뒤에 뭐가 붙어 있다? 등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분 플러스 등이에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에서 공권력 행사,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하 처분이라고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등이 뭐예요? 처분과 등이 있는데 앞에 처분이라고 있고 뒤에 재결이니까 재결이 등입니다. 아시겠죠? 처분 등이란 처분 더하기 등인데 등이 보시면 재결이라고 되어 있죠.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자, 등이 재결이에요. 그러면 이 법에서 잘 보세요. 이 법에서 처분이라고 하면 앞에 거, 처분 등이라고 하면 두 개. 아시겠죠? 처분이라고 하면 처분, 처분 등이라고 하면 처분 플러스 재결. 아까 19조는 소송의 대상이 처분이라고 그랬어요? 처분 등이라고 그랬어요? 처분도 되고 뭐도 된다? 등도 된다. 예. 이게 좀 그래서 법학 교수님들이 이게 좀 이렇게 깐깐하신 거죠. 왜냐하면 처분이라고 한 거하고 처분 등이라고 한 게 다르거든요.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나치시는데 나중에 공부하실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런 것 때문이에요. 나중에 재소기간 같은 거 이번 올해 시험에도 19년 작년 시험에도 나왔죠. 재소기간 같은 거 처분과 처분 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건 그거고. 자, 앞부분이 처분입니다. 2조 1항 1호에 보시면 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자, 처분은 뭐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공권력의 행사가 뭐다?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 행위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우월한 이 지위에서 하는 일방적 행위. 그럼 잘 보세요. 얘는 우월한 지위 아니면 대등한 지위예요? 협의하니까 대등한 지위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19조를 보세요. 취소 소송의 대상은 뭐만 된다? 처분과 등이죠. 등은 일단 빼고 뭐만 된다? 처분만 된다. 얘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안 된다. 왜 안 돼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니까요. 그럼 공권력 행사가 되려면 최소한 여기는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들어가 줘야 된다. 다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은 들으시면 돼요. 앞으로 5번은 다 할 겁니다. 이제 하시겠죠? 예. 자,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조직에 관한 법 구성, 작용에 관한 법. 작용은 누가 해요? 행정 주체가 행정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고, 세 번째 작용에 관한 법, 세 번째가 권리구제에 관한 법. 아시겠죠? 소송에 대해서 권리구제. 이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보상법,
아시겠죠? 보상법, 그다음에 공시법, 평가법. 이 세 가지는 다 뭔가 작용에 관한 법. 아시겠죠? 작용에 관한 법이에요. 그럼 그 작용이 있었을 때 불복을 할 수 있겠죠? 불복을 하려면 그 불복에 관한 법이 있기도 하지만 개별법에 일반적으로 없어요. 그럼 어느 법을 통해서 불복을 할 것인가? 그게 행정소송법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행정소송법도 실제로 말은 안 되지만 그 범위 안에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행정소송법도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있었던 일부 취소 판결 같은 것도 그거 행정소송법이에요. 일부 취소 판결 같은 것도 거의 처분사유 추가병 행정소송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소송법은 또 하나의 과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1번부터 책 그 차례 잠깐 보겠습니다. 차례 로마자 5번에 보시면 제4장 찾으셨나요? 행정의 행위 형식이라고 돼 있죠. 행정작용의 모습. 이게 모습이에요, 모습. 행정을 하는 모습.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시겠죠? 거기 보시면 행정입법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행정행위 엄청 많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차례로 페이지 로마자 7번에 보시면 중간에 공법상 계약, 그 다음에 제5절 사실행위. 이건 없죠? 이건 없죠. 안 중요하니까 빼버렸어요. 이건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행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행정법이 전체적으로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6가지로.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까요? 자, 차례 10번에 보겠습니다. 10번에 보시면 제2부 행정, 차례 10페이지에 행정쟁송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쟁송. 쟁송법은 선생님 뭡니까? 자, 소송하기 전에 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 심판, 소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은 소송입니다. 소송인데 심판은 뭐냐면 소송하기 전 단계에 간단한 절차가 있어요. 그럼 심판과 소송을 합쳐서 쟁송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메인은 11에 나와 있는 제2편의 행정소송법이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나요? 행정소송법. 그 안에 취소소송이라고 되어 있죠. 취소소송. 그렇게 저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페이지부터 천천히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